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험 직전 주까지 총 10번에 걸쳐 임고 원포인트 컨텐츠 자체 뽀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업로드되었던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을 과목별로 합쳐보았는데요. 따로따로 챙겨보지 마시고 한 번에 몰아보시면서 과목별로 뽀개기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술로 돌아온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교육과정 나올 각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제 강의를 예전부터 들으신 분들이라면, 선생님, 이번에는 한눈에 없는 건가요? 네, 이런 생각 하셨을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네, 한눈에는 없습니다.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뭔가 겹치거나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아서 미술 교육과정은 나올 각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나올 각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감이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성취 기준과 교학 방류인데요. 초록색으로 체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연상 상상 이거는 유연하게 사고, 대상 관찰, 세심하게 탐색, 1대1로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형 요소, 조형 원리는 각각 뭔가 지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조형 원리는 특히 이제 누적해서 지도한다는 점, 네, 이런 부분 체크 바랍니다. 다음 첫 번째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모형과도 연계가 될 수 있어서 구조화된 연습, 독립적인 연습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무엇보다 안전하게 사용 중요하죠. 다음에 발상 방법에는 결합분의 강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체크하면 좋겠어요. 다음, 이거 비교 감상 계속 밀고 있는데 언제 나오죠?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이제 시대적 배경도 언제 나올까요? 빨리 나와요, 제발. 평가원님, 제발 나와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또 비교 감상이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학습자 수준 고려하는 것, 이게 수준별 학습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평방류가 미술에서는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쉽죠. 그런데 그 평가하는 그 능력 부분 있잖아요. 뭐뭐 하는 능력, 뭐뭐 하는 능력. 그게 너무 많고 그 성취 기준이랑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네, 과감하게 버리고 대신 그 평방류에서 조금 굉장히 특이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5, 6학년 표현 영역에 나온 공동작업에서 협력하는 태도. 이거 하나가 굉장히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뒷교, 즉 교사학습 방향에서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너무너무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뒷평에서는 이제 교과 역량 이 부분 놓치지 말고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요소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네 번째 것 확인하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예체능 교과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를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객관성, 신뢰성 이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교사가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이게 평가 수단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매번 제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는 게 또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줄은 설사 이게 미술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직 논술이나 혹은 2차 시험의 심층 면접 같은 데 가서 평가 전문성이 시험에 나올 경우 이런 부분은 그냥 통함기 해놨다가 그냥 촥 내뱉는 거예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요즘 문제가 되는데요. 평가 기준을 학습자에게 미리 제시하면 이런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탁 한마디 던져주면 여러분 너무 멋있을 거예요. 알겠죠? 다음 기본 이론 나올 각을 재어보겠습니다. 기본 이론에서도 안타깝게도 한눈에 부분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자들 간의 그 개성이 너무 강해서 제가 묶을 여력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나올 각만 딱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미술 4조에서는 그래피티 아트, 그다음에 설치 미술, 인터랙티브 아트 이 세 가지를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 미디어 파사드 있잖아요. 이게
20 임고에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로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강사님께서 보지 않으셨던 부분에서 출제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고생들이 틀렸을 거예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걸 맞추고 못 맞추고는 합격을 결정하는데 전혀 의미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걸 맞췄어요. 그 이유가 이미 이거를 뉴스로도 많이 봤었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디어 아트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슈예요,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 그 DDP 있잖아요. 막 거기에다 쏴서 공연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임고 11월에 끝난 이후에 또 그걸 엄청 크게 12월에 행사를 했었어요. 그것만 봐도 뭔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임고생이니까 좀 뭔가 시야가 좁아지고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보다 보니까 옆을 보지 못했던 거죠. 정말 주변에 흔하고 흔한 게 미디어 아트, 미디어 파사드예요. 그래서 제가 전시회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 최대한 기회 닿는 대로 전시회 많이 방문해서 뭔가 요즘 유행한다 싶은 거 있으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그 한남동에 있는 어디지? 거기서 이제 인터랙티브 아트를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설치 미술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터치하거나 뭔가 어떤 자극을 주면 그거에 반응해서 작품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그 전시를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올해 안타깝게도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뭐 언젠간 또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자를 공부하실 때 막 학자가 주장한 거를 막 공부하신다기보다는 이것과 연관 지어서 3, 4학년은 사실적인 단계고 5, 6학년은 탈사실적인 단계 아동이잖아요. 어떻게 지도할지를 연관을 지어보세요. 3, 4학년 수준의 아이, 그다음에 5, 6학년 수준의 아이에게 어떻게 이 학자는 지도하게 될 것인가, 그 학자의 이론을 빌려서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방향에 맞아요. 전 방향을 지금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펠드만. 이거 너무 중요하죠. 가드너 감상. 펠드만 피읍 비평. 딱 외우세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저 이렇게 외웠어요. 다음 모형은 미술도 그 과학, 사회, 통합만큼이나 중요해요. 근데 요즘 모형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모형 뭐 단계 써라, 이름 써라, 활동 써라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오고 요즘에는 이 모형의 이 단계에서 어떠한 과정안이나 뭐 학습 주제를 던져주고 이 학습 주제를 반영해서 그 모형의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발문을 작성해 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미술 같은 경우에는 학습 주제라기보다 뭔가 사조나 기법 같은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 문제를 한번 만들어 임파스토 기법 학습 주제예요. 그 다음에 반응 중심 학습 모형에서 반응 심화 단계 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발문을 써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임파스토 기법을 사용해 작품을 제작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인고원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술 강론 한눈에와 나올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술 강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조와 기법을 연결짓는 것입니다. 기출을 여러 번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조와 그 기법을 연결짓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모형을 암기하실 때 그 모형의 활동에도 녹일 줄 알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귀납적 사고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적용 단계 때 그 활동명 작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푸마토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화면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다음 초현실주의, 레디메이드, 오브제 너무너무 비슷하죠? 이 세 개를 구분 지으라는 의도로 제가 이걸 갖다 놓은 건 아니고요. 그 의미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되는 부분은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보았으니까요. 이 키워드를 위주로 정의를 암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도와 구도. 너무 헷갈리죠? 네, 각도에는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구도가 등장하는 경우는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정물화에서도 구도가 나오고요. 사진 촬영할 때 그 3등 분할 구도도 나오고요. 풍경화에서도 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원근법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서양과 동양 비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서양의 또 공간 투시 원근법도 소실점 위치 중심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비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에 조소와 찰흙 표현 방법. 이게 또 너무 헷갈리죠.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안에서 밖으로 붙이냐? 부분에서 전체로 가냐? 밖에서 안으로 파 들어가는 거냐? 전체에서 부분을 만드냐? 이게 좀 말장난 같긴 한데,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그냥 이걸 통으로 외우세요. 통으로 외우세요. 다음에 각종 효과. 수채화에 여러 효과가 있고요. 전통 회화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비교해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구. 이건 위에 거는 찰흙 주걱 도구고요. 아래는 판화 조각 칼입니다. 각각의 용어 그리고 용도 구분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소성과 유연성. 정말 헷갈리죠? 네. 헷갈리면 일단 그냥 정의를 외우시고요. 그래도 헷갈리면 그 아래를 한번 보세요. 액체 괴물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막 가소성은 없지만 유연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소성은 한번 퍽 치면 변형은 되는데 그 상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괴물은 퍽 치면 일단 유연해서 막 확 모양이 바뀌지만 그 상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물컹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유연성은 있지만 가소성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조금 더 그 성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